축견담. 나는 개에 대해서라면 자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언젠가 반드시 개에게 물리게 될 거라는 확신이다. 나는 분명 물릴 것이다. 정말이지, 자신이 있다. 오히려 오늘날까지 물리지 않고 무사히 지내온 것이 신기할 정도다. 여러분, 개는 맹수다. 말을 쓰러뜨리고 때로는 사자와 싸워 이기기도 한다지 않는가. 나는 그럴 법하다고 혼자 쓸쓸히 고개를 끄덕이곤 한다. 저 개의 날카로운 어금니를 보라. 보통 놈이 아니다. 지금은 저렇게 길거리에서 아무 생각 없는 척 가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비하하며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다니지만 본래는 말을 쓰러뜨릴 만큼 사나운 짐승이다. 언제 어느 때 미쳐 날뛰며 그 본성을 드러낼지 모를 일이다. 개는 반드시 사슬로 단단히 묶어두어야 한다.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많은 주인은 무서운 맹수를 키우면서 그저 매일 약간의 잠반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이 맹수에게 마음을 푹 놓는다. S 하며 기분 좋게 이름을 부르고 마치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곁에 두려 한다. 그러면서 3살 배기 아이가 그 맹수의 귀를 꽉 잡아당기는 걸 보고는 대견하다는 듯 웃고 있는 광경에 이르면 나는 전율하며 눈을 가리지 않을 수 없다. 갑자기 와악 하고 물어버리면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 조심해야 한다. 주인조차 물리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맹수다. 주인이라서 절대 물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고 낙천적인 미신일 뿐이다. 그 무시무시한 송곳니가 있는 이상 반드시 문다. 절대로 물지 않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런데도 그런 맹수를 풀어놓고 길거리를 어슬렁거리게 하다니 대체 무슨 생각들인가. 지난해 늦가을 내 친구가 마침내 피해를 보았다. 가여운 희생자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는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골목길을 뒷짐진 채 빈둥빈둥 걷고 있었다고 한다. 길 위에는 개 한 마리가 의젓하게 앉아 있었다. 친구는 역시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그 곁을 지나쳤다. 그때 개가 기분 나쁘게 곁눈질을 했다고 한다. 아무 일 없이 지나쳤나 싶던 찰나 와악 하고 오른쪽 다리를 물어버렸다는 것이다. 재난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친구는 망연자실했다고 한다. 잠시 후 분한 눈물이 솟구쳤다. 그럴 법도 하지 라고 나는 역시 쓸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은가. 친구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그 뒤로 21일 동안 병원을 다녔다. 무려 3주다. 다리 상처가 나아도 체내에 공수병이라는 끔찍한 독이 주입되었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방독 주사를 맞아야 했다. 주인에게 따지는 일 따위는 친구의 소심한 성격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저 꾹 참고 자신의 불운을 한탄하며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게다가 주사 비용이 결코 싼 것도 아니어서 그런 여유 자금이 친구에게 있을 리 만무했기에 분명 고통스럽게 돈을 마련했을 것이다. 어쨌든 이건 지독한 재난이다. 대재난이다. 또한 깜빡하고 주사를 거르기라도 하면 공수병이 발병해 발열과 창난으로 고통받다가 끝내 얼굴이 개처럼 변하며 네 발로 기어 멍멍 짖기만 한다는 처참한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나였다면 그 개를 살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남들보다 서너 배는 복수심이 강한 남자인데다 그런 상황이 오면 남들보다 대여섯 배는 더 잔인해지는 남자기 때문이다. 당장 그 개의 머리통을 산산조각 내고 눈알을 뽑아 짓뭉개버려도 모자라 근처에 개라는 개는 모조리 독살해버렸을지도 모른다.
이쪽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와악 하고 물다니 이 얼마나 무례하고 광폭한 처사인가.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없다. 짐승이 불쌍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응석을 받아주니 이 모양인 거다. 가차 없이 극형에 처해야 한다. 지난 가을 친구의 사고 소식을 듣고 개에 대한 나의 평소 증오심은 절정에 달했다. 푸른 불꽃이 타오를 만큼 사무치는 증오였다. 올해 정월 야마나시현 코후시 외곽에 8조, 3조, 1조짜리 작은 오두막을 빌려 숨어 살 듯 들어앉아 서툰 소설을 꾸역꾸역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코후라는 동네는 어디를 가나 개가 있다. 엄청나게 많다. 길거리에 서 있기도 하고 길게 드러 누워 있기도 하며 질주하거나 이빨을 드러내고 지저대기도 한다. 조금 넓은 공터만 있다 하면 그곳은 들개들의 소굴인 것처럼 뒤엉켜 싸움 연습에 열중하고 밤이면 아무도 없는 거리를 바람처럼 산적처럼 떼를 지어 종횡무진 누비고 다닌다. 코후의 집집마다 적어도 2마리씩은 키우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수가 엄청나다. 야마나시현은 본래 카이견의 산지로 알려져 있지만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개들은 결코 그런 순종이 아니다. 붉은 털에 털북숭이 개가 가장 많다. 도무지 정을 줄 곳 없는 천박한 똥개들 뿐이다. 원래부터 나는 개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고 친구의 사고 이후 혐오감이 더해져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나 이렇게 개들이 우글거리며 골목마다 활개를 치거나 유연하게 또아리를 틀고 누워있으니 도저히 방비할 재간이 없었다. 나는 정말 고심했다. 가능하다면 정강이 바지와 팔보호대, 투구까지 쓰고 거리를 걷고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런 차림은 너무 기괴하고 풍기상 허용될 리 없으니 다른 수단을 써야 했다. 나는 진지하게, 아주 심각하게 대책을 세웠다. 먼저 개의 심리를 연구했다. 인간에 대해서라면 나도 어느 정도 조회가 있어 가끔은 정확하게 꿰뚫어 볼 때도 있었지만 개의 심리는 정말 어려웠다. 인간의 언어가 개와 인간의 감정 교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것이 첫 번째 난제였다. 언어가 소용없다면 서로의 기색과 표정을 읽는 수밖에 없다. 꼬리의 움직임 같은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꼬리의 움직임도 주의 깊게 관찰해보니 너무 복잡해서 쉽게 읽어낼 수가 없었다. 나는 거의 절망했다. 그러다 지극히 서툴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다. 가련하기 그지없는 궁여지책이었다. 어쨌든 개와 마주치면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조금도 해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한 것이다. 밤에는 미소가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천진난만하게 동요를 흥얼거리며 다정한 사람임을 알리려 애썼다. 이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개들이 아직 나에게 달려들지는 않았다. 하지만 끝까지 방심은 금물이다. 개의 곁을 지날 때는 아무리 무서워도 절대로 뛰어서는 안 된다. 싱글벙글 비굴한 아부의 웃음을 띠고 아무 생각 없는 듯 고개를 까닥거리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걷는 것이다. 속에서는 등 뒤에 송충이 10마리가 기어가는 듯한 질식할 것 같은 오한에 시달리면서도 느릿느릿 지나간다. 내 비굴함에 진저리가 난다. 울고 싶을 만큼 자기 혐오를 느끼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물릴 것만 같아 모든 개에게 가련한 인사를 보낸다. 머리를 너무 길게 기르면 수상한 놈으로 오인받아서 짖을지도 모르니 그토록 싫어하던 이발소에도 부지런히 가기로 했다. 지팡이 같은 걸 들고 다니면 개가 위협적인 무기로 착각해 반항심을 품을 수도 있으니 지팡이는 영원히 폐기하기로 했다. 개의 심리를 가늠하지 못한 채 그저 되는 대로 무턱대고 비위를 맞추던 중
뜻밖의 현상이 나타났다. 개들이 나를 좋아하게 된 것이다. 꼬리를 흔들며 줄줄이 내 뒤를 따라온다. 나는 발을 동동 굴렀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아 했고, 최근에는 증오가 극에 달했던 바로 그 짐승들에게 사랑받을 바에야 차라리 낙타에게 사모를 받고 싶을 정도다. 어떤 악녀에게라도 사랑받아서 기분 나쁠 리 없다는 말은 얄팍한 가정일 뿐이다. 자존심이 내 안에 무언가가 도저히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개가 싫다. 일찌감치 그 광폭한 맹수성을 간파하고 좋지 않게 여겨왔다. 고작 하루 한두 번의 잔반을 얻어먹기 위해 친구를 팔고 아내와 이별하며 제 몸 하나 남의 집 처마 밑에 뉘이고는 충성스러운 얼굴로 옛 친구에게 지저댄다. 형제와 부모조차 깨끗이 잊어버리고 오로지 주인의 눈치만 살피며 아첨을 떨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매를 맞아도 깽 소리를 내며 꼬리를 말고 항복하는 척해서 집안 사람들을 웃기니 그 정신의 비열함과 추악함이란. 개자식이라는 말이 참으로 적절하다. 하루에 심리를 거뜬히 달리는 건각을 가졌고 사자도 쓰러뜨릴 날카로운 어금니를 가졌으면서도 게으르고 무례한 썩어빠진 근성을 거리낌 없이 발휘한다. 한 조각의 긍지도 없이 너무나 쉽게 인간계에 굴복하고 예속되며 동족끼리는 서로 적대시하여 얼굴만 마주치면 짖고 물어뜯으며 인간의 비위를 맞추려 애쓴다. 참새를 보아라. 무엇 하나 무기를 갖지 못한 가녀린 작은 새지만 자유를 확보하고 인간계와는 전혀 별개인 작은 사회를 이루어 동료끼리 친하게 지내며 기쁘게 하루하루의 가난한 생활을 노래하고 즐기지 않는가. 생각하면 할수록 개는 불결하다. 개는 싫다. 왠지 나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아 더욱더 싫다. 견딜 수가 없다. 그런 개가 나를 유독 좋아해서 꼬리를 흔들며 친애의 정을 표해온다. 그러니 당혹스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여 뭐라 말할 길이 없다. 개의 맹수성을 너무 경외한 나머지 과하게 평가하고 절도 없이 아양을 떨며 다닌 탓에 개는 오히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오해하고 나를 만만하게 본 결과 이런 한심한 지경에 이른 것이리라. 무슨 일이든 절제가 중요하다. 나는 여태껏 도무지 절제를 모른다. 이른 봄의 일이다. 저녁 식사 직전에 나는 바로 근처에 있는 제49연대 연병장으로 산책을 나갔다. 개 두세 마리가 내 뒤를 졸졸 따라오는데 당장이라도 뒤꿈치를 확 물리지 않을까 싶어 살아있는 기분이 아니었다. 하지만 매번 있는 일이니 체념하고 태어난 척 가장했다. 토끼처럼 획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또 억누르며 어슬렁어슬렁 걸었다. 개들은 나를 따라오면서 자기들끼리 길의 중간에서 싸움을 시작했다. 나는 일부러 돌아보지도 않고 모르는 척 걸었지만 속으로는 정말 죽을 맛이었다. 권총이라도 있었다면 주저없이 탕탕 쏴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개들은 나에게 그런 겉은 보살이나 속은 야차 같은 간악한 마음이 있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따라왔다. 연병장을 한 바퀴 돌고 나는 여전히 개의 사모를 받으며 귀갓길에 올랐다.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뒤따르던 개들도 어디론가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 여태까지의 관례였는데 그날따라 유독 끈질기고 살갑게 구는 놈이 한 마리 있었다. 새까맣고 볼품없는 강아지였다. 무척 작았다. 몸 길이가 15cm 정도 될까 싶었다. 하지만 작다고 방심할 수는 없다. 이빨은 이미 제대로 다 났을 터다. 물리면 병원에 21일 동안 다녀야 한다.
게다가 이런 어린 놈은 상식이 없어서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 한층 더 조심해야 했다. 강아지는 뒤에 섰다, 앞에 섰다 하며 내 얼굴을 올려다보고 요리조리 뛰더니 결국 우리 집 현관까지 따라왔다. 이봐, 이상한 게 따라왔어. 어머, 귀여워라. 귀엽긴 무슨. 쫓아버려. 거칠게 하면 물 테니까 과자라도 조금 줘서 보내. 말하자면 나의 부드러운 외교였다. 강아지는 금세 나의 내면의 공포를 간파하고는 그것을 이용해 뻔뻔스럽게도 그날부터 우리 집에 슬그머니 눌러 앉아버렸다. 그렇게 이게는 3월, 4월, 5월, 6, 7, 8월, 그리고 가을바람이 살살 불기 시작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집에 머물고 있다. 나는 이 개 때문에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도무지 처치곤란이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개를 포치라고 부르고 있지만 반년이나 함께 살면서도 여전히 이 포치를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남의 자식 같다. 마음이 맞지 않는다. 불화 상태다. 서로 심리를 읽느라 불꽃 튀는 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래서 서로 도저히 시원하게 웃어 보이지 못한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아직 새끼여서 땅바닥의 개미를 신기하게 관찰하거나 두꺼비를 무서워하며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리기도 해서 얄미운 놈이지만 이것도 신의 뜻으로 이 집에 흘러 들어온 것일지 모른다 생각했다. 그래서 마루 밑에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먹이도 유아용처럼 부드럽게 익혀서 주었으며 벼룩약도 몸에 뿌려주곤 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더는 안 되겠다 싶었다. 슬슬 똥개로서의 본령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천박했다. 원래 이 개는 연병장 구석에 버려졌던 게 분명하다. 내가 산책하고 돌아오던 길에 달라붙듯 따라왔을 때 놈은 볼품없이 여위고 털도 빠져서 엉덩이 부분은 거의 다 대머리였다. 나였기에 과자를 주고 죽을 쑤어주고 험한 말 한마디 없이 금지옥엽 대하듯 정중하게 모셔준 거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발길질해서 쫓아버렸을 게 뻔하다. 나의 그런 친절한 대접도 내면은 개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개에 대한 선천적인 증오와 공포에서 비롯된 노회한 책략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내 덕분에 이 포치는 털도 고르게 나고 어엿한 수컷 성견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은혜를 생색낼 마음은 추호도 없지만 우리에게도 뭔가 즐거움을 조금 줄 법도 한데 역시 유기견은 안 되는 모양이다. 밥을 잔뜩 처먹고는 식후 운동이라도 하는 셈인지 신발을 장난감 삼아 무참히 물어뜯고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를 괜히 참견해서 끌어내려 진흙 범벅으로 만든다. 이런 장난은 치지 마라. 정말 곤란하단다. 누가 너더러 이런 짓을 해달라고 부탁했니? 나는 바늘을 감춘 말을 힘껏 다정하고 비꼬는 투로 말해주기도 하지만 걔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는 비아냥거리는 당사자인 나에게 재롱을 부린다. 이 얼마나 응석바지 같은 정신머리인가. 나는 이계의 철면피함에 내심 아연실색했고 멸시하기까지 했다. 놈이 자라남에 따라 드디어 그 무능함이 폭로되었다. 우선 모양새가 좋지 않다. 어릴 때는 제법 균형도 잡혀있고 우수한 혈통이 섞였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게 했는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몸통만 쭉쭉 길어지고 팔다리는 현저하게 짧다. 거북이 같다. 차마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다. 그런 추한 몰골을 하고 내가 외출하면 어김없이 그림자처럼 나를 따른다. 아이들까지도 야, 이상하게 생긴 개다 라며 손가락질하며 비웃는다. 나름대로 체면을 차리는 나는 아무리 점잖게 걸어봐야 소용이 없어진다. 아예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발걸음을 빨리 해봐도
포치는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내 얼굴을 자꾸 올려다보며 앞뒤로 엉겨붙어 따라오니 아무래도 남남처럼 보일 리가 없다. 마음이 잘 맞는 주종 관계로밖에 보이지 않을 터다. 덕분에 나는 외출할 때마다 무척 어둡고 우울한 기분에 휩싸였다. 좋은 수양을 쌓은 셈이다. 그저 그렇게 따라다니기만 할 때는 그래도 나았다. 그러다 드디어 감춰두었던 맹수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격투를 즐기게 된 것이다. 나를 따라 거리를 걷다가 마주치는 개마다 시비를 걸며 지나간다. 한마디로 닥치는 대로 싸우고 다니는 거다. 포치는 다리도 짧고 어린데도 싸움 실력은 꽤 상당한 모양이었다. 공터에 개 소굴에 발을 들여 한꺼번에 5마리를 상대로 싸울 때는 과연 위험해 보였지만 그래도 교묘하게 몸을 피하며 난관을 헤쳐나갔다. 대단한 자신감으로 어떤 개에게든 달려든다. 가끔은 기세에 눌려 짖으면서 슬금슬금 후퇴할 때도 있다. 소리가 비명에 가까워지고 새까만 얼굴이 푸르스름하게 질린다. 한 번은 송아지만한 셰퍼드에게 달려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과연 적수가 되지 않았다. 셰퍼드가 앞발로 포치를 툭툭 건드리며 장난감 취급을 했을 뿐 진지하게 상대해주지 않았기에 포치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개는 한 번 그렇게 큰일을 당하면 꽤 겁쟁이가 되는 모양이다. 포치는 그 뒤로 눈에 띄게 싸움을 피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나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야수들의 난투극을 방치하고 허용하는 것은 문명국의 치욕이라 믿는다. 그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왈왈컹컹 비명 섞인 야만적인 짖음에는 죽여도 시원찮을 분노와 증오를 느낀다. 나는 포치를 사랑하지 않는다. 두려워하고 미워할지언정 단 한 줌의 사랑도 없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나를 꾸역꾸역 따라오며 그것이 길러지는 자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길에서 만나는 개마다 처절하게 짖어대니 주인인 나는 그때마다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는지 아는가. 택시라도 불러 세워 문을 쾅 닫고 주랭랑치고 싶은 심정이다. 개들끼리의 싸움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만약 적수가 되는 개가 눈이 뒤집혀 포치의 주인인 나에게 달려들기라도 하면 어쩔 텐가. 그럴 일 없다고 단정하지 마라. 피에 굶주린 맹수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나는 처참하게 물어뜯겨 21일 동안 병원을 다녀야 할 것이다. 개의 싸움은 지옥이다.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포치에게 타이르듯 말했다. 싸우면 안 된다. 싸우려거든.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렴.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는단다. 포치도 조금은 알아듣는 모양이었다. 그렇게 말하면 다소 기가 죽는다. 점점 나는 개가 기분 나쁘게 느껴졌다. 나의 반복된 충고가 효험을 본 것인지 아니면 그 셰퍼드와의 일전에서 비참하게 참패한 탓인지 포치는 비굴할 정도로 유약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나와 함께 길을 걷다가 다른 개가 포치에게 짖으면 포치는 아, 싫어라. 야만적이네요. 라고 말하는 듯이 오로지 내 비위를 맞추려 점잖은 척 몸을 부르르 떨거나 상대 개를 어쩔 수 없는 놈이라며 가련하다는 듯이 곁눈질로 훑었다. 그러고는 내 눈치를 살피며 헤헤헤 비굴한 아부의 웃음을 짓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몰랐다. 단 한 군데도 좋은 구석이 없군, 이 녀석은. 남의 눈치나 살피고 말이야. 당신이 너무 이상하게 대하니까 그렇죠. 아내는 처음부터 포치에게 무관심했다. 빨래를 더럽혔을 때나 투덜대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포치 부르며 밥을 주곤 했다. 성격이 파탄난 것 아닐까요? 라며 웃는다. 주인하고 비슷해진다는 소린가.
나는 점점 불쾌해졌다. 7월에 들어서 이변이 일어났다. 우리는 드디어 도쿄의 미타카 마을에 건축 중인 작은 집을 찾았다. 완공되는 대로 월세 24회 내 빌리기로 집주인과 계약서를 쓰고 서서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집이 다 지어지면 집주인이 속달로 통지를 보내주기로 되어 있었다. 포치는 물론 버려두고 갈 작정이었다. 데려가도 좋을 텐데. 아내는 역시 포치를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는 거다. 안 돼. 나는 귀여워서 키우는 게 아니야. 개에게 복수당하는 게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고 있는 것뿐이라고. 모르겠어? 그래도 포치가 잠깐 안 보이면 어디 갔느냐고 난리법석이잖아요. 안 보이면 더 기분 나빠서 그래. 나 몰래 은밀히 동지들을 규합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저놈은 내가 자신을 경멸하는 걸 알고 있어. 걔는 복수심이 강하다고 하잖아.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 생각했다. 이 개를 이대로 잊어버린 것처럼 여기에 두고 얼른 기차를 타고 도쿄로 가버리면 설마 개가 사사고 고개를 넘어 미타카까지 쫓아오지는 않겠지. 우리는 포치를 버린 게 아니다. 너무 깜빡해서 데려가는 걸 잊었을 뿐이다. 죄가 되지 않는다. 포치에게 원망받을 일도 아니다. 복수당할 리도 없다. 괜찮겠지? 굶어 죽지는 않겠지? 죽은 짐승의 원혼이 나타나는 일도 있으니까 말이야. 원래 떠돌이 개였으니까요. 아내도 조금 불안해진 눈치였다. 그렇지.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어떻게든 잘 살아가겠지. 저런 개를 도쿄에 데려갔다간 친구들 보기 부끄러워. 몸통은 너무 길고 꼴싸납잖아. 포치는 남겨두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변이 일어났다. 포치가 피부병에 걸려버린 것이다. 이게 또 장난이 아니었다. 차마 묘사하기 거북하지만 그 참상이란 눈을 돌리게 할 정도였다. 때마침 내리쬐는 불볕더위에 더해서 예사롭지 않은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아내가 항복했다. 이웃들 보기 민망해요. 죽여주세요. 여자는 이럴 때 남자보다 냉혹하고 배짱이 두둑하다. 죽이라고? 나는 덜컹 겁이 났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되잖아. 우리는 미타카 집주인이 보내줄 속달만을 일편단심 기다리고 있었다. 7월 말이면 다 지어질 거라던 집주인의 말이었지만 7월이 거의 끝나가는데도 소식이 없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며 이삿짐도 다 꾸려놓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통지가 오지 않는 것이다. 문의 편지를 보내고 하던 차에 포치의 피부병이 시작되었다. 보면 볼수록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포치도 이제 자신의 추한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눈치여서 자꾸 어두운 곳만 찾았고 가끔 현관에 햇볕 잘 드는 돌 위에 축 늘어져 있다가도 내가 발견하고는 와 끔찍하군 하고 욕을 퍼부으면 서둘러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죄를 지은 것처럼 마루 밑으로 숨어버렸다. 그래도 내가 외출할 때면 어디선가 발소리를 죽여 나타나 나를 따라오려 했다. 이런 괴물 같은 놈이 따라오게 둘 수는 없다 싶어 그때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포치를 노려봐 주었다. 조롱 섞인 웃음을 입가에 띄운 채 마음껏 노려봐 주었다. 이것은 꽤 효과가 있었다. 포치는 자신의 추한 모습을 깨닫는 것인지 고개를 떨구고 시무룩하게 어딘가로 자취를 감췄다. 정말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나까지 몸이 근질거리는 것 같아요. 아내는 가끔 나에게 하소연했다. 안 보려고 애쓰는데 한번 보고 나면 이미 늦어요. 꿈속에까지 나온다니까요. 조금만 더 참자. 참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병들었다 해도 상대는 일종의 맹수다. 어설프게 건드렸다간 물린다.
내일이라도 미타카에서 답장이 오겠지. 이사 가버리면 그만 아니냐. 미타카 집주인에게서 답장이 왔다. 읽고 나서 실망했다. 비가 계속 와서 벽이 마르지 않고 일손도 부족해서 완공까지 열흘은 더 걸릴 거라는 내용이었다. 진저리가 났다. 포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사하고 싶었다. 나는 묘한 조바심에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잡지를 읽거나 술을 마셨다. 포치의 피부병은 날로 심해졌고 내 피부도 왠지 자꾸 가려워지는 것 같았다. 한밤중에 밖에서 포치가 가려움을 이기지 못해 파닥거리며 몸부림치는 소리에 몇 번이나 소름이 돋았는지 모른다. 견딜 수가 없었다. 차라리 단숨에 끝내버리자는 광폭한 충동에 휩싸이기도 했다. 집주인에게서 다시 20일을 더 기다려달라는 편지가 왔고 나의 뒤섞인 분노는 곧장 곁에 있는 포치에게 옮겨갔다. 이 녀석 때문에 모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거다 라며 세상 모든 나쁜 일이 다 포치 탓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기묘하게 포치를 저주하던 어느 밤, 내 잠옷에 개의 벼룩이 옮겨온 것을 발견했을 때 드디어 그때까지 참아온 분노가 폭발했고 나는 남모르게 중대한 결심을 했다.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상대는 두려운 맹수다. 평소에 나였다면 이런 난폭한 결심은 꿈도 못 꿨을 일이었다. 하지만 분지 특유의 무더위에 정신이 조금 나갔던 데다 매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주인의 속달만 기다리며 죽을 만큼 지루하고 초조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게다가 불면증까지 겹쳐 반미치광이 상태였으니 못할 게 없었다. 개의 벼룩을 발견한 그날 밤, 당장 아내를 시켜 쇠고기 한 덩이를 사오게 했고 나는 약국에 가서 어떤 약품을 소량 구해왔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아내도 적잖이 흥분해 있었다. 우리 악마 부부는 그날 밤 머리를 맞대고 낮은 목소리로 모의를 끝냈다. 다음 날 아침 4시에 일어났다. 알람을 맞춰두었지만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날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살짝 한기가 느껴졌다. 나는 대나무 껍질로 포장된 고기 뭉치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끝까지 보지 말고 얼른 돌아오세요. 아내는 현관에 서서 배웅하며 침착하게 말했다. 알고 있어. 포치, 이리 와. 포치는 꼬리를 흔들며 마루 밑에서 나왔다. 가자, 가자. 나는 서둘러 걷기 시작했다. 오늘은 평소처럼 포치의 모습을 매정하게 노려보지 않았기에 포치도 자신의 추함을 잊었는지 즐거운 모습으로 나를 따라왔다. 안개가 짙었다. 마을은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연병장으로 서둘렀다. 도중에 겁나게 큰 젓갈색 개가 포치를 향해 맹렬히 지저댔다. 포치는 평소에 그 점잖은 태도를 보이며 뭐가 그리 소란스럽니? 라고 말하는 듯한 멸시의 시선을 그 개에게 한번 던져주고는 태연히 그 앞을 지나갔다. 젓갈색 개는 비겁했다. 무도하게도 포치의 등 뒤에서 바람처럼 덮치더니 포치의 추워 보이는 고환을 노렸다. 포치는 찰나에 획 몸을 돌렸지만 조금 머뭇거리며 내 눈치를 살폈다. 해버려라. 나는 큰 소리로 명령했다. 저 붉은 놈은 비겁하다. 마음껏 해치워. 허락이 떨어지자 포치는 몸을 크게 한번 부르르 떨더니 탄환처럼 붉은 개의 가슴팍으로 뛰어들었다. 순식간에 왈왈 컹컹하며 두 마리는 하나의 공처럼 뒤엉켜 싸웠다. 붉은 개는 포치보다 덩치가 2배는 컸지만 소용없었다. 얼마 못 가서 깽깽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게다가 포치의 피부병까지 옮았을지도 모르겠다. 멍청한 녀석. 싸움이 끝나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문자 그대로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고 있었다. 한때는 두 마리 개의 격투에 휘말려 나도 함께 죽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 물려 죽어도 좋다. 포치야, 마음껏 싸워라. 하고 이상하게 힘이 들어가 있었다. 포치는 도망가는 붉은 개를 조금 쫓다가 멈춰 서서 내 눈치를 슬쩍 보더니 갑자기 기가 죽어 고개를 떨구고 터덜터덜 나에게 돌아왔다. 장하다, 강하구나. 칭찬을 해주고 나는 걷기 시작했다. 다리를 달가닥 건너니 이제 연병장이다. 예전에 포치는 이 연병장에 버려졌다. 그러니 이제 다시 이 연병장으로 돌아온 거다. 너의 고향에서 죽으려무나. 나는 멈춰서서 쇠고기 한 덩이를 내 발치에 툭 던졌다. 포치, 먹어라. 나는 포치를 보고 싶지 않았다. 멍하니 서서 그저 말했다. 포치, 먹어라. 발치에서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1분도 안 되어 죽을 것이다. 나는 구부정하게 어깨를 늘어뜨리고 느릿느릿 걸었다. 안개가 깊다. 바로 근처의 산이 희미하고 검게 보일 뿐이다. 알프스 연봉도 후지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침 이슬에 신발이 흠뻑 젖었다. 나는 한층 더 구부정하게 걷다가 천천히 귀갓길에 올랐다. 다리를 건너 중학교 앞까지 와서 돌아보니 포치가 번듯하게 서 있었다. 면목 없다는 듯이 고개를 떨구고 내 시선을 슬쩍 피했다. 나도 이제 어엿한 어른이다. 부질없는 감상 따위는 없었다.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약이 듣지 않았던 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내 마음은 백지 상태였다. 집에 돌아와서 말했다. 안 됐어. 약이 듣질 않아. 그냥 용서해주자. 그 녀석은 죄가 없었어. 예술가는 원래 약한 자의 편이어야 했어. 도중에 생각한 것들을 그대로 말해보았다. 약자의 친구지. 예술가에게 이것이 출발점이고 최고의 목적이야. 이런 단순한 걸 나는 잊고 있었어. 나뿐만이 아니야. 다들 잊고 살지. 포치를 도쿄에 데려가기로 했어. 친구들이 포치의 꼴을 보고 웃으면 한 대 때려주지 뭐. 달걀 있어? 네. 아내는 밝지 않은 표정이었다. 포치에게 줘. 2개 있으면 2개 다 줘. 당신도 조금만 참아. 피부병 같은 건 금방 나을 거야. 네. 아내는 여전히 밝지 않은 표정이었다. 작품 해설. 개를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위선과 나약함. 이 작품은 겉으로는 한 남자가 개를 기르며 겪는 불편함과 갈등을 그린 우화적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이기심과 사회 제도에 대한 냉소적인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작품의 화자는 개를 사랑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사회적 체면과 관습 때문에 억지로 개를 기르게 됩니다. 그는 개를 돌보는 일에 점점 지치고 짜증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선택했다기보다 상황과 체면에 떠밀려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개인의 의지와 사회적 압력 사이의 모순을 드러냅니다. 이 작품에서 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권력 관계와 제도적 억압을 은유하는 존재로 읽힙니다. 화자는 개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그 존재에 휘둘리고 두려워합니다. 이는 권력을 행사하는 인간이 오히려 자신이 만든 제도와 규범에 얽매이는 역설적인 상황을 상징합니다. 또한 화자의 과도한 의심과 과장된 공포는 인간이 타자를 이해하기보다 통제하려 할 때 드러나는 비이성적 심리를 풍자합니다. 작품 전반에 흐르는 냉소적 유머와 자기조롱은 당시 일본 사회의 권위주의적 분위기와
집단적 수능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화자는 개를 통해 인간의 위선과 나약함을 드러냅니다. 또한 사회적 규범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얼마나 쉽게 불안과 억압에 사로잡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 작품은 한 개인의 사소한 일상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 인간의 권력 욕망, 제도에 대한 복종, 그리고 타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 본성의 아이러니를 날카롭게 드러내는 풍자적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